4. 왕천장과 왕서장.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준 중국의 벗들 중에는 적기관 복무자들인 2명의 왕씨도 있었다. 한 왕씨는 림강현 대황구에서 천장 노릇을 하였고, 다른 한 왕씨는 림강현 가가용이라는 곳에서 위만 경찰분서의 분서장으로 있었는데, 그 거장 주민들은 그를 그저 왕서장이라고 불렀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말단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던 두 왕씨가 어떻게 되어 조선인민혁명군과 연계를 맺게 되었고, 나중에는 항일혁명의 동조자 지지자로까지 되었는가. 그 두 사람에 대한 공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일전쟁 발발 후 친히 포치하신 정치사업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왕천장과 왕서장을 만나신 것은 각각 한 번뿐이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수십 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었다. 나에게 왕천장에 대한 말을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8년대 일중대 정치지도원 주재일이었습니다. 그가 림강현 대황구에 적구공작을 나갔다가 돌아와 대황구 일대에서 저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자면 왕천장부터 쟁취해야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주동무에게 왕천장의 내력을 이야기해준 사람은 전에 그가 화령현 삼도구 우심산이라는 곳에서 당 지부서기로 활동할 때 입당시킨 조직원이었습니다. 그 조직원이 정체가 노출되어 화령 땅에 더 배겨 있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 조직은 그를 림강현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림강현에는 그 조직원의 친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원은 대황구 근처에 농막을 하나 얻어가지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림강현에 와서도 조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묶어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당 지부속이었던 중대 정치지도원을 만나자 조직선을 다시 이어달라고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일중대 정치지도원에게 대황구에 당장 가서 그 조직원을 다시 만나되 그가 보증하는 사람들로 조직을 모아주고 조직선을 달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중대 정치지도원은 그 조직원을 다시 만나 사령부가 직접 동맹 사업을 도와주게 되니 마음 놓고 조국광복회 조직을 누려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대황구에 우리 조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림강현에 가서 처음으로 내온 조국광복회 조직일 것입니다. 나는 일중대 정치지도원에게 왕천장을 쟁취할 때에 대한 과업도 겸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왕천장은 우리의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황구의 지하조직을 통하여 그를 반년 이상 깊이 여해해 보았습니다. 왕천장에 대한 우리의 공작이 열매를 맺은 것은 1938년 봄이었습니다. 1938년 봄이면 우리가 마당고위에서 군정학습을 끝마치고 장백으로 진출할 때였습니다. 부대의 행군 노정에 대황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림강에 가면 어떻게 하나 짬을 내어 왕천장을 한번 만나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장백으로 남하하는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황구로부터 30리쯤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식량마저 떨어져 행군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원들도 몹시 피곤해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부대를 데리고 장백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행군도 하고 싸움도 하겠는데 식량이 한 대박도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투를 해서 식량을 노획해 했으면 좋을 텐데 대원들은 모두 지쳐서 싸움은커녕 몸도 가누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왕천장에 대한 공작을 한 매듭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왕천장과의 싸움만 잘하면 식량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활동에 좋은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황구 옆에는 서황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지하 조직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황구의 조직도 일중대 정치지도원이 우심산에서 당 지부서기를 할 때 입당시켰다는 그 사람이 관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직이 일을 잘해서 서황구뿐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도 채끼를 많이 쳐가고 있었는데 그만 적들에게 꼬리를 잡혔습니다. 적들은 불악에 달려들어 조직원들을 마구 살해하고 집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늙은이와 어린이들까지도 총에 맞아 죽고 총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학살을 면한 몇몇 조직원들과 주민들만이 살 길을 찾아 대황구로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왕천장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왕천장은 자위단장 노릇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에 따라 서황구 조직성원들과 피난민들이 덕을 벌 수도 있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나는 왕천장을 빨리 우리의 지지자 협조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황구에 왕천장과의 사업을 할 공작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공작원들은 왕천장을 꼭 쟁취하겠다고는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위단장 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작이 암초에 부딪히진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작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왕천장이 양시민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왕천장이 양시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표현되었는가? 그는 천장과 자위단장으로 된 후 관할 지역의 인민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는 매우 주요한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개인의 보신과 영달에만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은 자위단장이나 촌장과 같은 벼슬자리를 따기만 하면 실적을 높이려고 애국자 한두 명쯤 해치는 것은 식은 종목도 타였습니다. 그런데 왕천장은 그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았고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서항구에서 온 피난민들과 유가족들도 아직까지는 다치지 않고 자기의 관할구역에서 살 수 있도록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네 마을에 공산당 마을에서 도망쳐온 빨갱이들이 있는데 잡아가라고 고자질하거나 직접 자위단원들을 시켜 피난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상금을 타먹었을 것입니다. 일본 군경들이 학살하다가 놓쳐버린 사람들을 마을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안착하여 살 수 있도록 돌봐준다는 것은 사실 어지간한 담력이나 결심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사실이 들짝나는 날이면 천장 자신이 엄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천장은 이런 것까지도 다 각오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황구로 떠나가는 공작원들에게 왕천장은 다소간 양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 대담하게 접근하여 우리 유격대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는 목적을 잘 해설해 준다면 그를 반드시 우리 편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대황구에 내려간 공작원들은 농막 주인의 도움으로 왕천장을 만나 우리와의 합작을 제의하였습니다. 왕천장은 그 제의에 기꺼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는 나와의 상련까지 요구하였습니다. 혁명군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겠으니 김일성 장군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자거니 들어주면 안 된다거니 하면서 입씨름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령부에 대한 암의 공작이 빈번해지면서 지휘관들이나 대원들이 모두 신경을 바싹 도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는 밑에서 이런 논의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휘관들을 설복하여 왕천장을 우리 미령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내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왕천장은 비밀리에 마을 인민들을 동원하여 식량과 신발을 비롯한 많은 후방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사령부로 찾아왔습니다. 만나고 보니 34살 나아 보이는 네 남자였는데 예절도 바르고 몸가짐도 점잖고 행동거지도 활달하여 첫인상부터 마음에 푹 들었습니다. 나는 왕천장의 가정 형편과 건강 상태를 두고 얼마간 대화를 나눈 다음 그가 그동안 민족적 양심을 잃지 않고 지성인답게 살아온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고 앞으로도 전장의 간판을 가지고 우리를 더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일본도 만주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전장 자리에는 만주국이 준 벼슬이지만 당신은 그 벼슬을 일본이나 만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국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인민들을 동원해가지고 혁명군을 잘 도와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왕천장은 내가 자기를 믿어주는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니 더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일생 잊지 않고 장군님 말씀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그는 우리한테로 올 때에 술과 안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다심하고 사교성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막 안에서 빼주를 나누었습니다. 왕천장은 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자기가 먼저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나에게 한 잔 권하였습니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가정사를 터놓았습니다. 서설처럼 흥미진진하고 딱 째인 이야기였는데 다 듣고 나니 눈물겨운 사연이었습니다. 왕천장의 아버지는 동령효원에서 나서 자란 만주족이었습니다. 생활이 하도 가난해서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그들의 가정에는 귀여운 아들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애가 바로 미래의 왕천장이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아이는 영모가 의젓하고 청명한 남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하도 어렵다 보니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왕천장의 아버지는 늘 만주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장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아들애를 데리고 만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강동으로 돈벌이를 가던 중 너비를 마련하느라고 자기네 마을에 머무르고 있던 조선 청년들한테서 러시아가 살기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네 세대 사람들 가운데는 러시아를 아라사나 강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천장의 아버지는 조선 청년들이 마을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 러시아에 갔습니다. 청년들은 돈벌이를 하려고 금전판을 돌아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데 모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들을 중심으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조선인 부락이 하나 새로 생겨났습니다. 왕천장의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조선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민족은 달랐지만 그들은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는 그 부락에서 학교를 다니다 나니 조선 풍습에도 익숙해지고 조선 말도 곧잘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에서는 신구당파 바람이 되게 불었습니다. 신당이란 볼세비쿠당을 말하는 것이고 구당이란 백파도당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왕천장의 마을 사람들도 신구당파 바람에 숱한 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볼세비크 세력이 우세하여 반혁명 세력을 내쫓으면 볼세비크 세상이 되었다가도 백파가 득세하면 하루아침 사이에 마을이 백파 세상으로 변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공산당 지지 세력과 백파 지지 세력으로 갈라지고 지어는 한 집안에서도 마지가 신당파라면 둘째 셋째는 구당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싸움 끝에 희생자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구당파들의 거리대에 찔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의지가지할 데 없는 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지지하다가 죽은 사람의 자식이어서 구당의 눈에 날까봐 누구도 그를 돌봐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구당파는 신당파의 시종자를 말리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사태가 아주 위급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준 사람은 동령현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 러시아로 들어갔던 조선 청년이었습니다. 추운 가을날 그 청년은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동령현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노상에서 그만 마족들한테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족들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아두고 돈이나 물건을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혈혈단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족의 부두령이 불쌍한 아이를 죽여서 뭘 하겠는가. 조선 사람은 제 갈 대로 가게 하고 아이는 자기 방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마족들에게 노비를 털리우고 아이마저 떼운 조선 청년은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나가고 아이는 마족의 소굴에 남아 부두령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두령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그를 욕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마족의 소굴을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도망쳐간 것이 다름 아닌 님강 땅이었습니다. 그는 대황구의 산속에 와서 밭과 집을 사고 부자질을 하면서 아이를 양자로 키웠습니다. 부두령이 부자가 될 수 있은 것은 그가 마족단을 뛰쳐나올 때 집단의 공금으로 간수하고 있던 거액의 돈을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양아버지로 된 부두령은 산동지방 출신의 왕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양아들에게도 왕가라는 성을 달아주었습니다.
권세를 쥐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보드령은 양아들을 권세가로 키우기 위해 공부도 지키고 나중에는 천장자리에까지 내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왕천장은 양아버지의 은혜도 아주 크지만 친아버지가 죽은 다음 자기를 보호해주고 만주에까지 데리고 나온 조선 사람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돈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신세를 갚을 길이 없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저 그분의 운덕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조선 사람들의 불행을 동정하고 가슴 아파할 뿐입니다. 서항구의 피난민들 중 대다수가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은인에게 절을 하는 셈치고 말입니다. 왕천장은 이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그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인에게 절을 하는 심정으로 조선 사람들을 돌봐준다는 그의 말은 나를 몹시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이 조선 사람들의 불행을 동정해주고 그들을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은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기를 만주국을 위한 전장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전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왕천장은 우리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왕천장이 마을로 돌아갈 때 그에게 허위원 2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우리의 보엇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은데 행처도 모르고 생사여부도 모르니 안타깝습니다. 왕서장을 쟁취한 과정도 왕천장을 쟁취한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왕서장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7년대 정치위원인 김평이었습니다. 7년대 정치위원은 한때 최일련인의 중대를 데리고 장백 림강현계에 가서 서부대 공작을 지도하였습니다. 각지의 서부대들을 파견하고는 그를 장악 지도하면서 자기도 지방 공작을 하였습니다. 그가 파견한 서부대들 가운데서 한 서조는 림강현 5도구와 3도구 일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대원은 서조 책임자를 찾아와 가가영의 위만 경찰 분소 때문에 서조 활동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가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는 분소를 한번 대게 들이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림강이나 몽강, 무송지방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가영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에 경찰 분소라는 것이 뚝 들고 앉아 있으니 문제는 문제였습니다. 7년대 정치위원은 그 대원을 만난 다음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7년대 정치위원에게 가가영의 위만 경찰 분서를 장악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후한도 생기고 오히려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대담하게 접근하여 분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7년대 정치위원은 가가영 근처의 수림 속에 있는 산전막에 자기가 연기련에서 구당서기로 활동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를 중개자로 내세우면 분서장과 접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기련 일대에서 적이대 서대장까지 한 사람이니 믿을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산전막 주인이 민생단 연루자로 몰려 죽을 뻔했을 때 구당에 있던 조선 사람들이 그를 적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을 김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산전막 주인은 가가영에 와서 짐승 사냥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찰 분서장이 사냥을 즐기다 나니 자연히 그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7년대 정치위원에게 산전막 주인을 아는 사람은 덕무밖에 없으니 덕무가 직접 그 사람을 통해 왕서장에게 접근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왕천장을 쟁취할 때와 경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조직성원이 경찰과 친교를 맺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친교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왕소장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직통길을 낼 수 있었습니다. 7년대 정치위원은 산전막 주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가 비록 유격구를 떠난 지는 오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새빨갛더라고 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나타난 이전날의 구당서기를 보자 혹시 변절해서 외놈의 밀정이 된 게 아닐까 하고 경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복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 사복을 입고 다니면 정정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대 정치위원이 내가 보내서 왔다는 말을 한 다음에야 산전막 주인은 그를 이전처럼 허물없이 대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적이대에 있을 때 민생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적구로 나온 데 대해 몹시 졸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대 정치위원에게 나를 김일성 장군한테로 데리고 가달라. 김 장군 앞에서 내가 민생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당신도 옆에서 그것을 보증해달라. 김 장군이 나를 신임하면 나는 인민혁명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습니다. 7년대 정치위원은 그에게 김 장군 덕에 민생단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혁명전선에 나서서 가슴을 쭉 펴고 새소리가 나게 일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산전막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산전막 주인이 왕서장과 친교를 맺은 것은 한 해 전부터였습니다. 그의 사냥구역에 왕서장이 있다금씩 나타나 사냥을 하였습니다. 서장은 짐승을 한두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만 산전막 주인은 늘 4~5마리씩 잡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서장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산전막에 들리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해박한 사냥 지식에 감탄한 나머지 당신은 보통 사냥꾼 같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사상가나 인테리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산전막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사냥꾼인가 가짜 사냥꾼인가 하는 것은 내일 사냥 경기를 해서 시험 쳐보는 게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왕서장은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산전막 주인이 경기에서 이기자 왕서장은 술을 냈습니다. 산전막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왕서장은 주인에게 의형제를 맺자고 하였습니다. 산전막 주인은 내가 당신네 자잘리에 들어가면 당신의 형이 되어야겠는데 그건 좀 연구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분서장이라는 무거운 벼슬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주 분서를 떠나 사냥까지 할 수 있는 여가를 내는가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왕서장은 시간이 많아서 사냥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이 타서 나온다. 저 외놈들이 못된 종자들이다. 죽을 자리에는 만주경찰을 세우고 같은 벼를 달고도 만주경찰한테는 걸핏하면 호령과 욕설질이다.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전막 주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7년대 정치위원은 그에게 가가영 일대에서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을 꾸릴 임무를 주고 당면하게는 왕서장을 만날 수 있게 교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산전막 주인은 왕서장을 데리고 정치위원이 지정해준 접선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왕서장도 왕촌장처럼 술과 안주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술은 만주국 관리들의 중요한 교제수단이었습니다. 왕서장은 왕촌장보다 몸도 우람지고 성격이 우락부락했지만 결심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재는 것이 별로 없고 대답도 명확했습니다. 7년대 정치위원은 왕서장과 첫인사를 할 때 자기가 김일성 부대의 한 정치위원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밝히었습니다. 김사령의 영을 받고 공동항의를 의논하자고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우리와 손을 잡을 의향이 있는가고 직방치기로 물었습니다. 왕서장은 처음에 놀라서 눈살이 꼿꼿해졌으나 인차 몸가짐을 바로하고 만나자마자 뭘 그러는가 술이나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술이 몇 잔 들어가게 되자 정치위원의 무릎을 탁 치면서 여격대 정치위원이 키는 작지만 마음에 두어 칼찬 사람 앞에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신분을 소개하다니 참 놀랍소 하고 감탄했습니다. 정치위원은 김일성 사령관의 부하들은 다 그렇소 하고 말했습니다. 왕서장은 정치위원이 기회되고 김사령을 만나게 해달라. 김사령만 만나게 해주면 내 그분 앞에서 결심을 말하겠다. 그러되 당신이 자잘리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당신을 완전히 신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담판을 통해 왕서장은 산전막 주인도 정치위원과 같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전막 주인이 자잘리에 들어 자기하고 한 형제가 된 다음에도 공산당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잘리의 비밀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자들의 비밀이 최고이구만 하고 탄복했습니다. 나는 7년대 정치위원에게 자잘리에 들었다고 하여 성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의형제를 맺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서장을 사령부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가가영 부근에서 왕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 역시 왕촌장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한테 올 때 선물이라고 하면서 산삼 3뿌리를 가져왔던 생각이 납니다. 왕 서장은 공동 항의를 하자는 나의 제의에 인차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언행이 아주 활달했습니다. 나는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경찰이 된 사람이지 공산당을 반대하자고 경찰 모자를 쓴 사람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총을 벗어던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난다. 김사룡이 손을 잡고 공동 항의를 하자고 하는데 반대가 없다. 김사룡이 분서장 벼슬을 버리지 말고 항의를 하라고 하니 영대로 하기는 하겠다. 그런데 내가 경찰복을 그냥 입고 있으면 유격대원 모두가 김사룡처럼 나를 대해주겠는가? 양쪽 총알에 맞아 죽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왕 서장에게 그건 염려 말라. 당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다 알아본다. 우리 혁명군은 비록 적기관에 가담한 사람들일지라도 항의를 하는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담보한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줄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방해하지 않으면 그것도 항의로 된다. 때때로 정보를 보내주고 산전막 주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를 잘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왕 서장은 그 후 우리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산전막 주인은 그의 우산 밑에서 가가용의 저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내왔습니다. 우리는 왕 천장과 왕 서장의 도움으로 쓸모있는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황구 자위단은 우리 부대 동무들을 만나면 선수건을 흔들면서 환영까지 하였습니다. 왕 천장과 왕 서장에 대한 공작 과정은 인간을 개조하는 데서 우리가 쌓은 또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은 무엇이든지 다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데서 제일 힘든 것은 인간 개조입니다. 그러나 품을 들이면 다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과 고상한 것, 정의로운 것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교양을 잘하면 누구나 다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조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개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간판이나 복장을 보고 사람의 사상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여 사람의 신분이나 직급을 보고 사상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주자본가들에게 착취계급의 사상이 있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에게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정우와 같이 경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건 간의 양심이 있고 진보적인 사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보적인 사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양심도 결국은 이런 사랑 속에서 표현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개조하는 데서 간판뿐 아니라 국적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면 중국 사람들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았고 중국인 적기관 복무자들까지도 대담하게 보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조선인 적기관 복무자들을 교양 개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곧 중국인 적기관 복무자들도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원리는 국적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조선인 경찰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면서 중국인 경찰이나 촌장이라고 하여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지 못하겠습니까? 항일혁명 당시 우리와 손을 잡은 중국의 보들 가운데는 위만군의 고위 장교들과 중하층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왕 천장이나 왕 서장처럼 그들도 우리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조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우리와 이념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에 속하는 사람들과 관리, 기업가,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이 각이한 계층들과 한강토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버리고 공산주의자들끼리만 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설사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통일조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 공통분모를 애국애적 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애적, 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